네, 대만에서 진도 6.4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피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대만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가요? 네, 이번 지진은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반쯤 대만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화롄시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화산 지진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 즉 불의 고리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 대만 중앙기상국은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번 강진으로 10층짜리 마샬 호텔이라는 곳이 무너지면서 호텔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또 이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붕괴된 건물에 2명 정도가 더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밖에도 뷰티풀 라이프 호텔 등 다른 호텔 2곳을 포함한 건물 4채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등 추가 피해가 잇따르면서 2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가요? 네, 아직까지 한국인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강진이 지난 주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데다 이 수도인 타이베이시와도 가까워서 우리 관광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SNS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한국인 관광객들은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숨었다면서 여진이 계속 발생해 불안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대만 정부는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구조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신혼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몰디브에서도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이 야권 정치인을 석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에 따른 격렬한 시위로 현재 치안이 불안한 상황인 건데요. 이 야민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사전 영장 없이도 체포와 구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행객들도 만약에 시위 현장에 등장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즉시 체포될 수가 있는데요.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수도인 말레이섬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여행사들은 여행객들이 예약한 장소는 수도와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어서 여행 안전에는 우려가 없다면서 동요를 막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만경봉 92호에서 하룻밤을 보낸 현송월 삼전 관현악단 단장과 이 예술단 본진이 조금 전에 리허설을 위해서 강릉 아트센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승호 기자. 네, 강릉 아트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송월 단장이 묵호항을 나와서 강릉 아트센터에 도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이곳 강릉 아트센터로 현송월 단장과 예술단 본진 140명이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예술단 본진의 공식적인 일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예술단은 오늘 아침 8시 30분쯤 만경호에서 내려 앞에 대기된 버스에 곧바로 올라탔습니다. 현송월 단장도 미리 대기했던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타고 강릉 아트센터로 향했는데요. 예술단은 털모자에 빨간 장갑과 빨간 자켓, 빨간 치마, 살색 스타킹을 신고 발목까지 오는 까만색 부츠를 착용했습니다. 50분가량을 달려 강릉 아트센터에 도착한 현송월 단장과 예술단원은 아무 말 없이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 예술단은 내일 있을 공연을 앞두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리허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북한 예술단 공연 아까 이제 내일이라고 하셨는데 준비는 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까? 네, 그저께 육로로 도착한 북한 선발대가 우리 측 관계자와 함께 무대 설비 등 설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최종 점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순호 삼지연 관현악단 행정부단장이 이끈 선발대 23명은 어제 자정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무대 조명이나 음향에 대해서도 한국 측 센터 관계자와 수시로 의견 교환을 나눴습니다. 무대 뒤편엔 전광판을 설치하고 오케스트라가 앉을 수 있는 좌석도 배치를 마쳤습니다. 김순호 행정부단장도 직접 무대 위아래를 오가며 체크하는 등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묵호항으로 도착한 예술단 본진 중 실무진 5명이 강릉 아트센터를 방문해 무대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네, 어떤 공연 보여줄지 참 궁금한데요. 북한 예술단의 앞으로 일정 그리고 공연 내용 어떻게 예상될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중에는 현송월 단장이 직접 공연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리허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북한예술단의 공연 내용에는 관심이 큰데요. 앞서 북한은 남측 노래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통일부에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예술단의 첫 공연은 내일 저녁 8시에 이곳 강릉아트센터에 열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11일에는 서울국립극장에서 한 번 더 공연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강릉아트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만경홍 92호를 탄 채 하룻밤을 묵은 현송월 단장과 북한예술단. 오늘 오전 식사를 마친 뒤에 이제 본격적인 일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2012년에 탈북한 최신화 탈북무용수 그리고 김성진 정치부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현송월 단장을 포함해서 그 북한 예술단이 밖에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밖에서 머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룻밤 내내 이제 배 안에 있었단 말이죠. 만경봉호에 있었습니다. 이거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일단은 1박 2일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양에서 원산까지 기차로 가서 1박을 한 다음에 12시간 넘게 배를 타고 묵호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긴 여정이었기 때문에 밤에 바로 내려가지고 뭐 리허설을 한다거나 하기에는 네. 너무 일정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여독을 풀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북한 선박에 들어왔을 때 검역과 검색 그리고 위생 건강 상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국자들이 올라가서 이런 점검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네. 그다음에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선박에서 쉬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어저께 환영단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일부 이제 한국인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이렇게 북한 선수단과 또 이렇게 예술단이 내려온 것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던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 대한민국에 만경보호가 들어오고 말이야. 이 평창올림픽이 어디 김정은의 선전장 만드는 문재인 이 정권이 완전히 좌파 정권이라도 미친 정권이지. 정신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쟤들 보는 눈앞에서 내가 파행시켜 버릴 테니까 한 1000명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북한 노동신문이 관련해서 기사를 실었는데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한국의 일부 분위기가 북한에도 전달이 됐나 봅니다. 웃는 낯에 침을 뱉는 격의 이 불망종 짓이다. 사람에게 그만둔 인간 쓰레기다. 짐승만도 못한 무지무도한 깡패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한국엔 다양한 여론이 존재를 합니다. 북한을 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반대하는 이 장면들이 저희 대한민국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저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보는 순간에 북한은 우선 이런 데는 매우 민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즉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선 연락책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특히 만경보호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져온 만경봉 92호니까 그 안에는 그 즉시 보낼 수 있는 무선 전화기가 다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그분들이 저도 어저께 TV를 보면서 보니까 보수 단체에서 인공기를 태우고 네. 이런 반대 집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을 사진을 찍더라고요. 아마 네.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찍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팩스를 해서 다 보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측과 김정은이는 그에 대한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젯밤에는 사실 저녁에 그분들이 와서 이어서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아마 긴 여정도 있거니와 그런 사정이 있지 않을까. 김정은이가 보호받고 당분간 이렇게 내리지 말고 기다려라. 네. 이렇게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런 시위가 있으면서 이제 환영식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 안에 머물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 예술단 아무래도 남한의 모습이 궁금했던지 배 밖으로 이렇게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남한을 저희 쪽을 계속 바라보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함경북도 예술단 무용 감독이기도 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무용 공연 앞두고 있을 때 계속 흔들리는 배 안에 있으면 조금
컨디션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저가 있을 때는 저희는 그 원양배선에 올라가서 공연도 했거든요. 아, 배 그래요? 위에서. 예, 바다 나가서 배 위에 선창에 올라가서 공연도 야외에서 하고 아. 그런 적도 있고 또 북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워낙 강하게 다져져가지고 네. 예, 그런 거까지는 너무 힘들게 무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워낙 북한에 있는 예술인들 자체는 정치적으로 이런 정신적 세뇌가 네. 너무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금만 그 막 저 같은 경우도 40도 올라도 무대 출연하고 공연을 보장했거든요. 아, 40도 넘어도요? 네네. 뭐 다리가 끊어져도 제가 무대에 올라서서 했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 상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배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아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북한은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보여줘야 되고 무조건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티를 아마 안 낼 것 같고요. 본인들이 저 배에서도 보면은 본인들 자기네가 맡은 그 작품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내려오기 전이니까 아마 남한하고 북한은 아무래도 적대 국가니까 자기네가 아마 사상 교양도 엄청 하고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사상적으로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무대에서 최선을 잘해야 되고 북한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짬짬이 연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마. 혹시 이제 무용수 출신이시니까 네. 북한에서는 이렇게 예술단에 들어가는 것도 특히 이제 이름 있는 규모 있는 예술단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그 집안 것도 보고요. 사상 이런 것들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위급 자제들이고 또 있는 집 자제들이고 이렇습니까? 아, 뭐 있는 집 자식들도 있고 없는 집 자식들이 있는데 뭐 없는 집 자식이라고 해서 뭐 토대가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잘 사는 집이라서 토대가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토대는 우선 제일 처음으로 보고요. 토대라면 약간의 예술적 자질 같은 걸 말씀하시는 아니 건가요? 토대라는 거는 네. 그 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 친일파니까 친일파라든가 예, 이런 가계도를 거 보는 거거든요. 네. 빨치산이냐 아, 이런 네네, 것들 그렇죠. 뜨는 거죠. 예. 빨치산이 아니래도 그냥 평범한 그냥 그 주민이라 해도 예. 뭐 치안대라든지 네. 뭐 지수라든지 이런 그 내력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토대가 좋은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예술단에 뽑는 규정을 보면은 기본 북한은 인물 체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기량적인 거를 많이 보고 그리고 지금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북한에는 2.16 콩쿠르라고 있습니다. 그 김정일이 생일을 네. 그 호칭해가지고 2.16 콩쿠르라고 했는데 매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당선된 분들로 해서 그리고 대학에서 대학 졸업할 때 제일 잘하는 분들로 성적이 좋은 사람들. 네, 그래가지고 예술단에서도 급수가 제일 높고 제일 잘하시는 분들로 아마 뽑혀서 최고의 정의의 부대를 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배에서 이제 내리시는 분들 보면 여성분들도 많지만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예술단이나 관현악단에 그렇게 남성분들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하나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관현악이잖아요. 관악기는 북한에서는 관악기는 여성 치수학대 내놓고는 다 남성들이 부는 걸로 알고 아무래도 있어요.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춤추는 분들도 남성분들이 있고, 네. 네. 그 노래하시는 분들도 남성분이 끼어 있고, 네. 그리고 관악기 하고 그다음에 뭐 컨트라바스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남성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성전악단에서 이제 남성분들, 여성분들 이제 다 있고요. 춤을 추는 왜냐면 탭댄스 무대를 준비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탭댄스를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악기 없이 그 춤만 추시는 분들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기는 없지. 악기는 북한은 몽땅 라이브입니다. 네. 예, 뒤에서 음악을 연주해주면 앞에서 춤을 춰주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탭댄스 같은 거는 예전에는 왕산 경음악단인데 아마 이번에 그 탭댄스가 온 거 보니까 왕산 경음악단 무용조가 온 것 같아요. 아, 무용조가. 네, 예. 그래서 탭댄스 같은 거는 일반 예술단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예, 일반 예술단은 그냥 북한의 전통 무용 그것만 뭐 할 수 있는 거지. 탭댄스는 워낙 그 김정일이 있을 때 나왔던 기쁨조에서 나왔던 그 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왕산 경음악단에서만 딱 할 수 있었고, 네. 그 러시아에서 유학을 다 갔다 온 분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오신 분들로 해서 조직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 그 무용 단원들은 못 하고요. 예. 왕산 경음악단에 있는 그런 분들만, 예, 무용수들만 젊은 층들이 하는 그게 탭댄스거든요. 그렇군요. 예.
방금 전에도 이제 그 단원들이 묵호항에서 이제 나오면서 기자들이 아무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 배 안에서는 어떤 음식 먹었냐, 혹은 내일은 공연은 어떤 걸 보여주실 예정이냐 이렇게 다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우리 기자들이 네네. 대답을 전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외부 공연 갈 때 어떻게 좀 행동해라, 뭐 그냥 일반 사람 만나면 뭐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라 이런 걸 다 훈련을 받나요, 무용단들도? 아무래도 그렇죠. 무용단뿐이 아니라 예술단은 제가 예술단 생활을 26년 해가지고 저희는 특히 외국 공연하고 틀려요. 네. 한국은 철저하게 사상 준비거든요. 네. 나가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분은 돌아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 가든지. 저희는 북한은 말 한마디가 최고로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외국에 나가서 공연할 때 뭐 외국 분들이 아마 기자들이 오늘 뭐 뷔페를 드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먹었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국은 틀려요. 네, 저희하고 청뿌리를 겨누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그리고 북한은 항시적으로 교육하는 거는 남한은 뭐 남성 괴뢰도당이다고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언론 예.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거기다 대고 저희가 오늘 아침 뭘 먹었습니다 하면은 그분은 그날 뭐 가서는 없어지죠. 예, 알겠습니다. 무서운 거죠. 예. 자, 오늘 묵호항에서 이제 하선을 해서 강릉 아트센터에 들어갔는데 그 일정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공연하는 연습, 그다음에 내일 실제 공연도 전부 다 비공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에 어떤 정보, 공연 내용을 할지 좀 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우리 정부도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떤 네. 곡을 연주할지, 어떤 네. 가사가 들어있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허설을 할 때 오늘 윤곽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공명이 나오고 예. 알려진 바로는 뭐 남한 노래도 많다라고 얘기는 우리 하고 노래도? 네, 예. 많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리허설 과정을 지켜봐야지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노래라도 가사 2절, 3절 뒤에 그랬죠. 예. 숨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개막이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오늘 응원단도 내려왔고요. 이 공연도 이제 준비가 돼가고 착착 준비는 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모든 이슈가 우리 스포츠 선수단의 선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북한의 응원단과 예술단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지금 가다 보니까 좀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 북한 이 예술단이 만경보가 아닌 우리나라 호텔에 자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취소하게 되면서 노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갑자기 나타나지 예약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하는데 단 숙소 예정지였던 여기에 관계자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사는 봤는데 아직 저희 쪽에도 전달받은 사항은 없으세요. 아예 없나요? 전화받으신 게? 네, 저희가 확정되신 것도 없으시고요. 저희도 지금 계속 그러면은 혹시 지금 예약 같은 거는 받아요? 아니요, 예약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저희도 아직 예약은 안 받고 있어요. 이거 근데 사전에 좀 정부와 좀 정보를 주고받든가 아니면 정부가 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놓은 좀 입장이 있습니까? 아직은 뭐 정확히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처음에 예약할 당시에도 정확히 몇 명을 규모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예약 규모를 얘기하지 없었고 현송월 사전 점검 단장이 다녀고 난 다음에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정도의 통보만 왔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또 특히 한 층, 한 건물 다 빌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수천만 원 정도의 지금 하루에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 모든 기금 자체가 다 외상입니다. 네. 이번에 현송월 단장이 다녀갔을 때도 외상으로 처리를 했었고요. 이번에 모든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 남북 통일부가 갖고 있는 남북 협력 교류 기금 이 정부 예산을 통해서 모든 걸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산정,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이런 부분 좀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예약 취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산정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의 좀 투명성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도 좀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좀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제 기름을 부은 또 한 사건이 있었죠. 통일부가 어제 만경본 90 이후에 음식과 기름, 전기를 제공한다. 이게 전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시간 만에 또 이 문자를 취소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네. 모든 제재 다 풀어준다. 그게 지금 현재 정부 기조입니다. 그래서 만경보호가 입항했을 때
2000년 부산 아시아 게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동일하게 음식, 식자재 그리고 난방을 위한 기름까지 공급이 됐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묵호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설비가 따로 이렇게 전기 선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배에. 예. 그래서 지금 기름을 돌려서 난방도 해야 되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남경보호에서 식사까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자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했을 때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 같은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거든요. 예. 물론 연간 50만 톤의 지금 기름을 넣을 수 있게 허용을 하고 있지만 안보리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예. 일단 제재를 깨야 되는 상황이 또 문제가 있고요. 음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또 나왔지만 미국산 제품, 미국산 음식 식자재가 들어가는 건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입니다. 그래서 미국산이 아닌 그걸 또 골라서 넣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미국산 제품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또 미국의 독자제를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네. 조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떠한 기름이나 물자가 만경보호에 들어가는 정황은 없는데 네. 앞으로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좀 고민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춤을 추셨으니까 우리가 음악을 할 때는 가사나 이런 걸 보고 뒤에 영상이 뭐 김정은이 나오는지 김정일이 나오는지 이걸 보고 저게 찬양이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춤만 보고 이게 뭐 우상을 이렇게 김정은을 뭐, 떠받치는 건지 이걸 네.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춤을 구성할 때 그런 것들을 담나요? 아마 북한은 모든 춤가락에는 당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가락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탑댄스 같은 경우는 그 춤가락보다도 음악에. 예,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 뭐 총폭탄 이런 음악을 해가지고 반주만 하기 때문에 가사가 없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춤만 보면 남한 분들은 좋다 이렇게 박수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음악에가 사상성이 담겨 있어요. 곡 자체. 어떻게 곡 자체에 담아 있다. 네, 곡 자체가 뭐 총폭탄에 대한 음악을 요소 힘있게 박력 있게 이렇게 들어가는 음악이 있고 아주 그 발라드식으로 하면은 그 김정은이 찬양하는 그런 음악이 되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무용이 왔을 때는 아마 남한 분들한테는 조금 접하지 못한 음악이거니와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춤으로 보기에는 그냥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너네가 별다른 반응을 못 볼 것이다. 네. 그리고 북한 무용 같은 거는 이미 모든 음악 자체가 김정일이나 김일성 때나 뭐 김정은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사상성이 반영된 음악이거든요. 자, 공연은 공연일 뿐이고요. 내일 첫 번째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추첨에 당첨이 돼서 보러 가시는 분들 북한 공연 잘 구경하시고 혹시 모를 그 안에 있었으면 불쌍한 사람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에 청와대에 파견됐던 공무원이 인턴을 성희롱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윤장춘 대변인 성추행 파문도 뉴욕이었는데 이번에도 뉴욕 순방에서 사고가 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청와대에 파견된 부처 공무원이 뉴욕 순방에서 현지에서 채용된 인턴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겁니다. 해당 인턴은 사건 직후 정부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청와대는 해당 공무원을 바로 귀국하게 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당시에 청와대 파견직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1차 조사를 했고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청와대 파견직위를 해제하고 원래 있던 부처로 복귀시켰습니다. 이때 중징계를 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는 언제 된 겁니까? 네, 사건 발생 직후는 아니지만 차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외부에는 곧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논란을 의식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한 행위는 일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 정직 기간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총선 대비 여론조사를 하면서 8억이 넘는 돈을 쓴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한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청와대의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빈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여론조사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박 감별 여론조사, 이게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첫 해인 지난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한 여론조사 업체에 격전 지역 후보들의 지지율을 분석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의뢰합니다.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한 인물은 당시 정무수석실 소속 여론 담당 이모 행정관이었는데요. 이 전 행정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정무수석실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거액을 집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를 나온 뒤 여의도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해 왔는데 바로 이 여론조사 업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청와대가 이른바 진박감별 여론조사를 의뢰한 업체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가 2008년과 2012년 총선용 여론조사에 8억 원이 넘는 돈을 집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다서루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자금 출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정원 특활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장을 파면하라. 이런 국민청원이 있다고요? 네, 서울고법 정영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판사의 이름이 거론된 청원도 400건이 넘는데요. 국민을 바보로 하는 판결이다, 이런 글과 함께 파면을 요구하는 등 부정적인 청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판사의 파면을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 자체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암 매장된 고준희 양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희태 기자. 네, 보도본부입니다. 네, 첫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오전 10시 반부터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고준희 양 사건 첫 재판은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피고인 3명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준희 양 친아버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연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준희 양을 방치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입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 신고를 내고 또 살아있는 것처럼 막 하더니 이제 두 사람, 그러니까 친부와 내연녀,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범죄 행위를 미루고 있다면서요? 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좀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준희 양은 사망 전날에도 발목과 등을 수차례 밟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와 내연녀는 준희 양 폭행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분명한 범죄 사실인 암매장에 대해서도 누가 제의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친아버지와 내연녀에게는 아동치사, 사체유기, 공무집행방해, 양육수당 부정수급 등 4가지 혐의가, 내연녀의 친엄마는 사체유기,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체유기는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변호는 국선 변호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은 것처럼 이명박 정부 초반인 18대 총선에서 국정원 활동비 8억 가까이가 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이명박 정부도 똑같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 수사를 하면서 이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용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썼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이명박 정부의 이 특활비 수사에서도 여론조사 비용이 특활비로 쓰인 게 아닌가. 청와대에는 사실상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있는 예산이 없거든요. 청와대 특활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특활비인지 국정원 특활비인지 지금 이 수사를 해왔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포착한 정황은 이 당시에 박재환 전 정무수석 그리고 지금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장다사로 전 정무비서관 이 두 명이 2008년에 함께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이모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무수석실에 여론 담당을 했던 행정관인데 이 세 명이 각각 이 특활비 10억 원 가까이 지금 저희가 직전까지 다시 취재한 바로는 8억 원 가까이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억 원 가까이 이 여론조사 비용에 쓰였다라는 정황을 지금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국정원 특활비가 어떻게 전달된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달 수법이랄지 전달 방법은 검찰도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여론조사 업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는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모 행정관이 실제로 청와대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어떤 여론조사 업체에게 이 8억 원 가까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행정관이 직접 여론조사 기관을 차렸습니다.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청와대가 했던 이 여론조사들을 이 업체에게 준 겁니다.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이모 씨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는 행정관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는 당시 여론조사를 청와대의 여론조사를 발주받아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행했던 그런 업체 대표로 바꿈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의혹과 관련해서 박재환 전 수석과 장다사로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귀가할 때 모습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하여튼 있는 대로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자금이 여론조사에도 사용됐다는 게 오늘 보도에 나왔는데요. 제가 하여튼 아직 수사 중이니까 성실히 지금 답변했다는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양해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인정하십니까? 조사 잘 받았습니다. 총선 여론조사에 사용하신 거 맞습니까? 하여튼 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MB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 대목이 조금 주목이 되던데 나중에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시 얘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아니면 더 높은 사람의 입을 빌어서 다시 얘기하겠다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아마 그 궁금증은 오늘 중에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 장다사로 비서관의 경우는 어제 화면에는 지금 두 번째로 등장했지만 11시 한 40분에서 50분경 자정이 넘기기 전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반면에 박재환 전 정무수석, 가운데에 보이시는 저 박재환 정무수석은 새벽 4시 가까이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장다사로 비서관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박재환 정무수석의 경우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장다사로 비서관의 경우는 다시 한번 소환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번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사실 여론조사에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10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알고 있었느냐 이것도 좀 주요한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수사를 해보면 그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뭐 죄명이 이제 특가법상에 이제 국고순실 잃게 되는데 거의 5년 이상이면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죄죠. 또 저걸 또 뇌물로 본다 그러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소시효 문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근데 그런 돈을 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고 안 하고 썼겠냐. 그 점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거고 결국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하고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제 검찰이 이제 앞으로 수사를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뭐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돈이라고는 합니다만 청와대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지금 그 씌워진 혐의도 보면 뭐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사실 개인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국정원 업무와 청와대 업무 또 여론조사 업무는 명백하게 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저기다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은 여도 야도 아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만약에 뭐 여당에서 또는 야당에서 저렇게 썼다는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께서 국정원의 그런 그 특활비라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 당을 위해 쓴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거는 이 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기 당을 위해서 썼다라고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초기라면서요. 그러니까 2008년, 2007, 8년 2월에 취임했으니까 그때 한 50일 뒤인가 바로 총선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여론조사가 필요했던 거죠? 2008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2월에 취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2008년 4월 말씀하신 대로 2개월, 2달 가까이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천을 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그 친박 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의원들을 모두 공천에서 배제시킨 다음에 그래 나중에 유명한 말 나왔죠.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후보들을 공천하다 보니까 격전 지역에서 실제로 당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까지 계속 취재한 바에 의하면 2008년 당시 18대 총선뿐만 아니라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도 일부 비용이 이 국정원 특활비로 사용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검찰이 의심을 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식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판결 논란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오늘로 석방한 지 사흘째인데 아직 뭐 회사 업무로 복귀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과 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네,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사옥에 출근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서초 사옥 41층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공석인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병문안을 갈 거라는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병원에 가서 이건희 회장을 병문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다만 이 삼성병원 20층에 있는 VIP룸 아마 저희 취재진도 한번 그때 들어가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보안 요원들이 바로 제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층에 이제 실제로 입원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건희 회장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현재 병문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동아일보 보도에 나왔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생활의 후일담이 전해졌는데 드라마를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벌 드라마라고 하는데 주말 연속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KBS의 한 드라마인데 지금 저 포스터에 나오는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저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저기에 이제 재벌 총수들, 재벌 총수 일가의 모습들이 아들도 나오고 갑질을 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시청을 하면서 실제로 오너 일가가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라는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간접적으로 느꼈다. 지금 이런 말이 구치소 내부에서 취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뭐 사회 공헌 활동 이쪽으로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정현식 부장판사, 그러니까 2심을 선고한 판사죠. 그 판사에 대해서 뭐 쓰레기 판사다, 파면해라 이런 청와대 청원이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확인했는데 벌써 16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청와대 청원할 대상인지 여부도 이제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엉터리 판결이다, 앞뒤가 안 맞다, 법에 안 맞다. 뭐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그 판결한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해버리면 어느 판사가 재판을 하겠습니까? 특히 민사재판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는 사람 무조건 그 판사를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사법제도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잘못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심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 판사에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파기할 게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특히 저는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일부 분들도 막 이 그 부장판사에 대해서 뭐 가족 관계가 어떠니 뭐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런 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판결이 잘못됐다. 그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야 또 우리 또 사법제도가 발전하니까요. 그래서 뭐 일반인들은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개인에 대한 법관 개인에 대한 이런 공격이나 비난 우리 그 사법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됩니다. 가장 궁금한 게 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이제 수첩이지 않습니까? 사초로 불려진.
여러 권, 63권이나 썼는데 여기에 있는 이 수첩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위 전문 법칙이라는 거예요. 전문이라는 건 전에 들은 겁니다. 이제 영미법계에도 히어세이라고 그러죠. 그건 뭔가 하면 어떤 사실에 관해서 막 그 검찰과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데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제출된 것이 그 직접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남한테 들은 거. 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 우리 법도 그렇고 영미법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얘기한 사람 직접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이게 법원이. 예. 근데 그 사람 빼고 들었다는 사람은 불러서 여기 얘기해봐야 진실이란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직접 그 말하는 사람 불러서 들어봐야지 전에 들은 사람 말은 증거로 인정 못한다. 그게 전문 법칙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고받은 사람이 인정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그 한 사람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런 입증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도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얘기했다가 아마 적은 것이 있는 걸로 보이고. 상식적으로 들은 대로 적었지 내가 거짓말이나 이런 걸 추가해서 적지는 않잖아요. 아니 물론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증거 법칙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 얘기한 사람을 불러서 들어야 된다 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그 특검과 1심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런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적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직접 증거는 안 되지만 정황 증거로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고요. 네. 근데 이번 이제 고등법원 판결은 뭔가 하면 그거는 그 쓰일 수 있지만 그거는 돈을 그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얘기했는지 그 내용을 증명하는 건 쓸 수 없다. 그렇다. 그거와 관계없는 다른 사실들을 증명하는 정황 증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특검과 1심은 그거 아니다.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서로 이제 법률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다른 재판에서는 인정이 된 거 아니에요? 안종범 수석도 이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른 재판에서 지금 인정됐던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바로 그 국정농단 사건 관련 사건이었는데요. 2대 입시 비리 사건, 그리고 안종범 수석의 실제 본인의 뇌물수수 사건과 차은택 감독의 광고사 지분 강탈 사건, 그리고 마지막 장시호 씨의 영재센터 후원 강요와 관련됐던 1심 및 항소심, 이곳에서 각각 안종범 수첩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특검 측의 이 불만은 안종범 전 수석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내가 수첩에 받아 적었다. 이렇게 진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과도하게 엄격한 이 법 해석을 했다라는 지금 특검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그 안종범 수석이 쓴 거 맞다. 그 수첩 존재하는 거 맞다. 그거는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정된 나머지 4개 사건도 우리가 그 방금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그 수첩에 나온 이유가 뭐냐, 입증 취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 어쨌든 대법원에 갔기 때문에 최종 심판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 안전요원들이 생활한 숙소입니다. 좁은 방 안에 침대는 12개나 놓여 있고 이 위생 상태도 정말 엉망입니다. 운영을 안 했죠. 거기 원래 애들 수련원이었거든. 나오는 수도 자체도 청결해 보이지 않고 물을 이렇게 받아서 먹으려고 했을 때 약간 역한 냄새가 나요. 심지어 이 숙소마저 부족해서 일부는 캠핑카에서 생활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 제대로 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으니 바이러스 감염은 어쩌면 예상된 결과가 아니었나 한데요. 안전요원과 외국인 등 현재까지 30여 명이 노로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40대 여성이 탄 차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사건 오늘 전해드렸죠. 이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유서엔 저승에 가서 죗값을 치르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오랫동안 이 여성을 스토킹해왔고 여성은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아왔는데요. 피해 여성은 현재 화상이 심해서 중태입니다. 요즘 해경이 SNS에 이렇게 빵개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빵개는요, 암컷대게를 말하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1년 내내 잡거나 팔면 안 됩니다. 최근 암컷대게 2천여 마리를 보관하고 있던 식당 업주가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손님이 식당에서 먹은 것까지는 처벌하지 않지만 잡거나 판매하면 최대 징역 2년형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최영민 시인이 문학계에서도 상습적인 성폭력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작시 괴물까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진다는 이 원로 시인에 대해선 노털상 후보라고만 암시했습니다. 이 시인이 격려 취지라고 반박하자 최 시인은 피해자만 수십 명인 상습범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 씨 남편 왕진진 씨가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년 전 고 미술품 갤러리 운영자에게 접근해서 폐암에 걸렸다며 치료비 5,4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의 이른바 꼼수 입영 연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석사와 박사 학위 등의 이유를 들면서 입대를 계속 연기했다는 건데요. 소속사 측은 입영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이모티콘, 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떤 걸 많이 사용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사실 왼쪽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왼쪽은 20, 20대가, 또 오른쪽은 40, 50대가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입니다. 젊은 층은 재미 위주로, 그러니까 중장년층은 확실한 의사표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2016년 평균적으로 건물을 2억 원에 사서 3억 원에 대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을 팔아오는 양도차익도 약 1억 원으로 3년 새 51%가 증가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냉동만두 중 일부 제품은 대여섯 개만 먹어도 포화지방 1일 기준치의 최대 61%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화지방이 가장 많은 제품은 CJ의 비비고 완두자였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위치 추적기와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흥신소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 박지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50만 원만 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다니는지 다 정보를 알려줬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몸을 웅크린 채 이 차량 뒤쪽으로 다가가더니 이 차 밑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설치합니다. 네. 남성이 붙인 게 바로 차량 위치 추적기인데요. 이 남성은 의뢰자의 요청을 받은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차량 뒤쪽 범퍼 안쪽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1분마다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의뢰인들에게 차량 위치를 알려주면서 하루 50만 원씩 받아 챙긴 겁니다. 아, 저렇게 차량 위치가 다 뜨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업하던 흥신소 업주 5명이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네, 좀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데 이 위치뿐만 아니라 각종 개인정보도 거래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흥신소에서는 이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 그리고 가족관계까지 팔아서 넘겼습니다. 네.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격을 매겨 거래한 건데요.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과 민원, 택배조회 사이트 같은 다양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조합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가 2차 범죄에도 악용됐다는 건데요. 이번에 경찰에 입건된 29살 남성 김모 씨는 흥신소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60만 원에 사서 여성을 스토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흥신소에서 정보를 사서 내가 뭐 좋아하는 여성이라든가 어떤 여성을 스토킹한다. 굉장히 끔찍한데 그래서 좀 얼마를 챙겼습니까? 네, 영업을 1년 8개월 동안 했는데 1년 8개월 동안 하면서 4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네. 의뢰인은 1,200여 명에 달하는데요.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뢰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매우 다양합니다. 대부분이 우리의 평범한 일반 회사원, 가정주부 등으로 특별한 직업군은 없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인 건데 이들이 흥신소의 문을 두드리게 된 건 주로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해달라는 요청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 흥신소 직원들과 함께 일한 위치 추적기 업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보 같은 것도 확인을 하려면 그 차량 쪽에 좀 이행 같은 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인사 그리고 불륜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네, 한 흥신 수업자는 의뢰 대상자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며 2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 흥신소가 전부 다 불법인 건가요? 아니면 일부 합법인 곳도 있는 건가요? 네, 주요 포털 사이트를 보면 이 합법 흥신소다 이렇게 적혀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 사실은 모두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신소에서 하는 위치 추적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가 불법인데 이 흥신소 업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위치 추적기를 팔아넘긴 사람들과 통신사 대리점 및 콜센터 직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이들의 의뢰인 1,200명 중 특히 비용을 많이 지불한 145명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뢰한 사람, 흥신소 업자들뿐만 아니라 의뢰인들도 모두 처벌받은 거군요. 그러니까 흥신소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하셔도 안 되고요. 의뢰하셔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제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검은색 털모자와 검은색 장갑,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부츠, 빨간색 외투에 빨간색 여행용 트렁크까지. 어제 방남한 삼지연 관현악단 단원들의 모습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습니다. 반면 지난달 방북해 마식령 스키장에 다녀온 우리 선수단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유분방함 그 자체입니다. 체제는 달라도 비슷한 생김새의 같은 언어를 쓰다 보니 북한 선수들에게 정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북한 피겨 페어 염대옥 선수, 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김규훈 선수와는 라이벌 관계지만 작은 생일 선물을 준비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감강찬, 김주식 선수는 이렇게 셀카도 같이 찍으면서 벌써부터 형 동생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주식 선수가 3살 형이라고 하네요. 스포츠에는 역시 국경이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 봉봉 남매 아십니까?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마라톤 선수였던 북한 한봉실 선수와 대한민국 이봉주 선수 얘기입니다. 공교롭게 가운데에 봉봉, 그래서 봉봉 남매 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당시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3년 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는데 함 선수가 이봉주 선수 준다고 구렁이 2마리를 삶아서 몰래 가져왔는데 이렇게 구렁이는 암수 1쌍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면서 선물로 선뜻 줬다고 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모습입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누가 대한민국 선수인지, 누가 북한 선수인지, 누가 귀화 선수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단일팀이 됐지만 스포츠 정신이 결코 정치보다 밑에 있지 않다는 점, 오히려 위에 있다는 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간 우정이 남북 간 평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역사의 한 장면,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천상철의 시선은 오필승 코리아입니다. 연이에 계속되는 한파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저수지가 얼어서 이 빙질이 좋지 않습니다. 저수지를 깨는 등 담수지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꽁꽁 얼어붙은 저수지를 깨부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어붙은 상황에서 산불이 나게 되면 진화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한파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 못지않은 추위였죠. 다행히 어제보다는 바람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1도, 대구도 역시 영상권을 보이면서 추위의 고비는 한결 넘길 걸로 보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좀 더 누그러들고요. 이후 주말에는 더 날이 풀리면서 활동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주말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비 소식이 잦아서 외출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평창은 영하 20도 안팎의 혹한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개막식 당일에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개막식 날에는 평창 스타디움이 구름만 많겠고요.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출발하고 낮에는 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 시간에는 영하 4도 정도로 크게 춥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뉴스의 라이브 날씨였습니다.